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반납하며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렸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올랐던 나스닥은 오후 들어 3%대 급락으로 돌아섰고 빅스 지수도 20에서 28까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발 기술주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테슬라가 2.17% 하락했습니다. 주가 400달러 선이 무너진 건 지난 9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흐름이 다시 하락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창용 한흥 총재의 외신 인터뷰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내년 성장률 상향 여부가 통화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좀 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주주환원 확대와 인공지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치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해서 마이너스 3%까지 고꾸라지기도 했고 엔비디아도 5%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 하락분까지 보이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2시간 만에 20에서 28까지 오르면서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쉽긴 한데 엔비디아가 막지 못한 금리 인하의 걱정으로 하루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리 걱정에 시장은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하면 MLCC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초호황 시기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FCBGA도 내년 물량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 공정 라인을 D램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일자리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실업률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하게끔 만드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결과치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12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연준이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도 못 막은 폭락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기 전까지만 해도 좋았다가 눈 뜨고 나니까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AI주들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이제 호실적에도 뉴욕 증시 급락을 막지 못했는데 표현이 딱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주요 지수가 이제 2% 안팎 오르내리면 랠리를 펼쳤는데 장 막판에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급락에 이어졌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긴 하지만 자, 뉴욕 증시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386포인트 0.8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1.55%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비중이 가장 높죠. 나스닥은 2.15% 급락한 22,078.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락의 출발과 이제 어쨌든 급락에는 모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분기 실적과 4분기 매출 전망을 모두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장 초반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로 이제 계속 넘어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AI 버블이 아니라 실적을 증명하게 됐다는 안도감과 기술 전반이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200달러를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 셧다운과 미뤄졌던 9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갑자기 식기 시작했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11만 9천 개가 늘면서 시장 예상치인 약 5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실업률도 4.4% 올라가면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7, 8월의 일자리 수치는 하향 수정되면서 표면적인 숫자는 튼튼하지만 제가 보기에 들여다보면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스톱, 모든 걸 다 멈춘다라는 이제 연준의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준이 서둘러서 이제 12월 또 금리를 내릴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이어졌고 실제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무려 40%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 인하 기대가 약해지자 그동안 고평가되었던 기술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AI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실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불안 심리죠. 이제 VIX 이른바 공포 지수가 11% 넘게 하면서 26선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돋보인 주식이 있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이제 돋보였는데 3분기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연간 실적 전망도 또 한 번 사장 조정되면서 결국엔 그러게 배당 주고 안전한 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또 가면서 AI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 던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월마트는 6% 이상 급등했고요. 결국 밤사이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과 AI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 올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섞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큰 폭으로 이제 대몰림 장세로 어쨌든 연출하게 됐습니다. 이제 AI 랠리를 이끌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시장의 변동의 중심에 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달 열린 연준 회의를 앞두고 향후 발표될 물가와 주가 지표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잘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고요. 엔비디아 목표치를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수정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300달러에서 352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중간값이 250달러, 최저 목표치가 230달러 수준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고용 지표들은 어떤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연준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연준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자, 한마디로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라니까.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게 경기가 갑자기 꺾이는 고용 쇼크인데 이번 숫자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 늘고 있고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수요가 이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어쨌든 경기 침체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우리가 섣부리 판단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고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 놓고 금리를 더 내릴 정도 약한 그림도 아닙니다. 고용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도 아니고 임금과 물가가 연준 목표를 완전하게 연착륙했다고 보기도 좀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영은 굴지비 총재는 새로 취임한 해먹 부위원장 연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급한 인하는 어쨌든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뭐 비둘기파나 외파가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서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 지표가 연준이 원하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서 급하게 인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었다고 볼 근거도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이제 맞설 때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올릴 필요가 내릴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시장에서는 12월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기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3번 인하를 어쨌든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2번 인하 이루어진 상황에서 3번째 인하를 뭐 급하게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어떤 고용 지표는 연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아직 버티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 뜨거운 건 아니다. 그러니 12월에 굳이 한 번 더 서둘러서 자르지 말고 다음 물가 추가 지표를 보면서 내년에 가도 늦지 않다. 뭐 이런 걸 맡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고용 보고서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자리 수치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은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지표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12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정계 컴백입니다. 트럼프랑 결별 선언을 했던 머스크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정치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돌아오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결별을 선언했던 머스크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워싱턴 정가로 돌아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약간 의아하신 분도 많을 텐데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 사실상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쨌든 핵심 예산안 감행이죠. 원 빅 뷰티풀 빌을 둘러싸고 결정을 했고 이런 갈등이 결정이 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비판하면서 양당 모두 견제할 새로운 아메리칸 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구상을 웃기는 발상이라 일축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당을 걷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지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뉴욕 타임즈 등 두 사람의 이제 브로맨스 붕괴를 상세히 다룬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양쪽을 다시 이어지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전환점은 아마 이제 보수 성향 인플루언스 찰리 컵의 추모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환점에서 이렇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가 다시 마주 앉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공개 비난하던 대신에 점차 톤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신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백악관 공식 만찬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머스크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또 다른 행사에서는 머스크의 배를 트럼프가 두드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머스크는 한번 싸우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뭐 샘 올드만이라든가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이제 앙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실적인 제3당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한때 아메리카 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선거법 구조를 따라봤을 때 당장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머스크가 당을 선언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당분간은 3당 도전에 한 발 물러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정치 지형에서. 두 번째로는
실리를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업과 규제 문제인데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엑스AI까지 머스크의 산업이 대부분 미국 정부 규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인사라든가 또 나사 인사도 맞물려 있는데 일각에서는 백악관과 각을 세우는 것이 머스크의 사업 리스크를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제3당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다시 권력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건을 두고 협상하는 파트너가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 이념 측에서 공통분모가 두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민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반워크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슈에서 머스크의 발언은 공화당의 강경 보수 이른바 이런 부분과 트럼프 지지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완전히 다른 진영과 이제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서로 같은 진영에서 권력 다툼을 가까웠던 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캠프로 묶이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와 워싱턴의 복귀는 신념의 180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제3당의 실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사업 영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함은 남아 있겠죠, 서로가 이제.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만큼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은 앞으로 미중 기술 경쟁, 우주, AI 정책, 규제 완화라는 논쟁들이 생기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실리 계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협업이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젠슨 황 권력 동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젠슨 황 이름을 부르면서 내 친구다라고 소개를 좀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팀 쿡에 이어서 이번에 젠슨 황까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한 어쨌든 그래픽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핵심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이 될 만한 어쨌든 그런 인프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1기 때는 어쨌든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어쨌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기가 최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팀 쿡과 잡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올 초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 정부를 정비하는데 머스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머스크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손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AI가 대세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 5월에 이제 사우디와 미국이 어쨌든 공동으로 연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셨던 공개석상에서 내 친구 젠슨이 여기 와 있다. 황 CEO를 직접 지목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 진행된 각종 제조업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AI를 우위를 줬다는 취지를 발언해갖고 밀착된 관계를 서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현안에서는 단순한 뭐 어쨌든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협상가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절부터 어쨌든 중국향 AI 칩 수출 제한은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때 중국형 H20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전명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서 서로 협상을 하는 부분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노리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젠슨 황에서는 목표는 엔비디아를 미국 AI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AI 기업이 많지만 우리의 AI 기업의 어쨌든 목표나 중심 기업은 엔비디아다라는 걸 이제 젠슨 황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는 미국의 AI 안보 전략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때리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정부 동맹과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슈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트럼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로는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르 전쟁 때도 어쨌든 엔비디아 AI 칩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AI 칩의 공급망과 데이터 센터 구축이 미국으로 끌어오고 이제 동맹국의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동맹국가도 화해라는 때마다 이제 AI 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 칩이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의 얼굴이 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죠. 이제 독점 논란이라든가 과도한 시가총액이라든가 버블 우려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줄타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공세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일부의 이제 AI 칩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관계가 어쩔 수 없는 대세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팀쿡의 아이폰으로 일론 머스크와 전기차와 우주 위성으로 한 시대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이제 젠순왕이 AI 시대 발전소로 진 인물로 이제 백악관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 권력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반도체의 어쨌든 그 전략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가를 많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승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애플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 올 초에 테슬라가 많이 상승한 것처럼 이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상승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서로의 관계를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만났었던 인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젠슨왕 CEO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소송당하던 AI 음악 판 바뀐다이고요. 음반 3사가 이제 클레이라는 AI 음악 스타트업과 함께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AI를 사용해서 곡을 리메이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던 사이였다가 이제는 갑자기 좀 친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의도가 뭘까요? 제가 좀 궁금한데 자 눈길을 끄는 거는 뭐냐면 1년 전만 해도 이게 다른 이런 음반사죠. 이제 대형 음반사 이번에 이제 같이 한 게 유니버셜 쇼니 워너뮤직인데 이 음반사들이 다른 AI 음악 서비스 스타트업과 상대로 초대형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이 음반사들은 노래 생성 서비스죠. 순노, SUNO와 이제 그리고 UDIO라는 걸 상대로 해서 이제 기업을 상대로 허락 없이 방대한 음원을 복제해 학습 데이터를 썼다면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소장에는 아티스트가 평생 작업을 무단으로 베껴서 인간의 음악을 값싸게 대체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서로의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고 생각. 서로 이득은 되죠. 클레이는 무조건 이득이 될 거고요. 음반사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MP3 아십니까? 네. MP3 그 이전 시대에는 뭐가 주류로 어떤 듣는 음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전에 LP판하고 CD를 많이로 이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음반사들이 약간 실기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MP3로 넘어가는 당시에 음반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실기가 뭐냐면 고소고발을 해서 MP3를 넘어가는 대세임에도 음악을 듣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소송을 하면서 이 수익은 막대한 수익은 이런 IT 업체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익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가져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제 불가능한 AI를 관리 가능한 AI로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을 잡고 차라리 자신들도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소송한다고 길게 소송을 끌면서 결국엔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처뿐인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미 AI가 생성된 곡과 가짜 보컬이 스트링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익을 챙기자는 거죠. 자신이 제대로 된 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소송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MP3 시대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고 AI 시대를 가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들이 룰을 설계하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들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플레이를 파트너로 라이선스 기반의 모델을 허용한다면 어떤 곡들이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자신들 허락 없이 수입하는 AI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겠고 그들도 막대한 라이센스를 내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가이던스가 된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여는 실험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수익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MP3나 스트리밍을 했다면 지금 AI로 이렇게 수익을 새롭게 만드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걸 인식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반회사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한 번에 발매된 곡이 라디오나 스트리밍이나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공연은 계속 올리겠지만 지금의 스트리밍으로 그나 MP3의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AI를 이용해서 곡을 리믹스하고 장르를 바꾸면서 목소리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용료를 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로열티를 내는 게. 그래서 이미 이제 소송은 합의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소송을 파트너십으로 돌아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버셜은
UDO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새로운 AI 플랫폼을 함께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보다는 이제 돈을 버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클레이 입장에서는 이 동맹이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송만으로 막던 AI 시대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AI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설계 시기가 이제 음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 음반사들과 이제 신생 AI 스타트업의 동맹은 앞으로 음악을 소비가 듣는 것에서 함께 만드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게 아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비를 어떻게 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지냈던 사이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파트너십으로 오히려 이거를 좀 바꾼다라는 의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메타 구한 건 틱톡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의 반독점 소송 논쟁에서 메타의 손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우리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의 배경 이런 것 같아요. FTC라는 정부 기관이 세상을 못 읽어서 소송을 잘못 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지금의 어쨌든 메타의 독점의 경쟁자는 메타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메타를 기본적으로 SNS 그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릴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으로 보는 어떤 큰 기업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릴스의 경쟁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은 유튜브나 틱톡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FTC는 문제 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의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미국 소셜의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의 경쟁자는 결국 스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메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건 스냅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어차피 구독자나 어쨌든 SNS 쓰는 어쨌든 사용자는 제한적입니다. 소비하는 제한자는 어떤 플랫폼을 쓰는 사람은 제한적인데 그걸 놓고 어쨌든 뭐 릴스라든가 뭐 텍스트나 쓰는 이런 걸로 구분을 우리가 짓는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FTC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 컬럼비아 이제 특별 연방법원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소셜 미디어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 메타가 더 이상 이 시장의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틱톡과 유튜브가 이용자의 시간을 얼마나 크게 가져갔는지가 핵심이니까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플랫폼과 어떤 것들의 규정을 우리가 FTC가 규정한 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계속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틱톡이 등장한 이후에 메타가 짧은 동영상인 릴스에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를 대폭 손질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메타가 진짜 독점 기업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쟁자들을 복제하고 막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붙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냥 지금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또 FTC가 설정한 시장 정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FT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직접적인 친구 지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틱톡, 유튜브를 시장에서 사실상 제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재판부는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유튜브에서 메타 같은 플랫폼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 메타의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독점 규제의 핵심 요건인 시장 지배력도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과거 인수합병을 뒤늦게 되돌리는 사후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시장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판결로 메타는 당장 인스타, 왓츠앱을 쪼개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뭐 승부가 완전히 끝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점이라든가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싸움에서 이제는 단순한 한 회사의 독점 여부를 넘어서 틱톡이나 유튜브, 메타 같은 이런 주의력 시간을 누가 시간을 더 많이 뺏어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독점 여부를 가려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미 연방법원에서는 주요 기능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지나면서 거의 좀 유사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대체제 역할을 판단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한 교보증권의 시선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25년 4분기 프리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인데요. 교보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삼성전기의 4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AI 서버와 전장 산업의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 덕분에 지금 삼성전기의 MLCC 그리고 기판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투자 의견 매수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31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전망이 좋아졌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포트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교보증권은 삼성전기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135억 원에서 지금 2,307억 원으로 올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지금 환율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예상 매출은 2조 9천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30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나 8.2%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비수기임에도 성수기 못지않은 실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보면 바로 MLCC입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또 전기차나 AI 서버 같은 모든 전자기기에 꼭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MLCC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사실상 풀 가동 체제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최근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MLCC 공장의 가동률이 무려 99%에 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3%였는데 1년 만에 무려 16%포인트나 뛰어오른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100% 수준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가동률이 왜 이렇게 바빠진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AI 서버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AI 서버가 늘고 또 AI 연산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버 한 대에 들어가게 되는 MLCC 수가 기존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이 탑재된 서버에는요, MLCC가 무려 30만 개 이상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장, 특히나 자동차 쪽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수량도 지금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서버와 전장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기 공장은 실제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MLCC를 담당하고 있는 컴포넌트 사업부의 올해 가동률 흐름을 보면요. 사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96%, 2분기에는 98%, 그리고 3분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9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역시나 90%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전자부품 업계들이 4분기가 되면 수요가 한풀 꺾이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비수기 없이 성수기처럼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건 이 MLCC 부문이 삼성전기 전체 매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MLCC 시장의 경쟁 구도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1위는 일본의 무라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40% 수준이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3%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AI 서버용 MLCC만 보면 또 따로 대놓고 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무라타와 삼성전기 이 두 업체 모두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고부가 제품들은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장 따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기와 일본 업체들이 이 고사양 MLCC 시장을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MLCC 설비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경제특구청과 협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MLCC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필리핀 칼람바 공장에서 MLCC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랑 전장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종과 부산, 베트남 공장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MLCC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에게는 또 다른 핵심축, 바로 FC-BGA 기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꼭 필요한 기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AI 가속기나 GPU, ASIC 같은 고성능 연산 장치에 빠질 수 없는 부품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지금 삼성전기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보증권은 삼성전기의 패키지 기판 사업 중에서 지금 AI 서버용 제품 비중이 25년에는 40% 중반이었는데 내년 26년에는요 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BGA 생산 라인도 살펴보면요. 미래에셋증권은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FC-BGA 생산 라인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7년까지는 사실상 완판 체제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6천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텍사스에 AI 센터 3곳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빅테크 고객사 4곳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는 한동안 부진했던 베트남 기판의 생산 라인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가동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기판 사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보증권이 제시한 매수가와 목표가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매수 유지 의견, 목표가도 31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도 AI와 전장 산업 성장 중심에서 삼성전기의 역할은 계속해서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시장 상황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기의 주가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삼성전기는 1.63% 오르면서 21만 8,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서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 31만 원 제시했고요.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 MLCC 그리고 FC BGA 기판 사업은 계속해서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쪽으로의 사업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 대응을 위해서 낸드 플래시 공정 라인을 디램으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개장 때 살펴봤던 내용들 두 가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이제 본격적으로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알테오젠이 미국 FDA 승인 여부는 이미 받아들였고 유럽 쪽 기다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승인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내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요즘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낸드 플래시 공정 라인을 디램으로 전환시킨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들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디램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인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버에 들어가는 고용량 디램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된 거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디램 수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모두 다 합쳐도 공급보다 3배 이상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낸드 플래시 생산은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디램을 더 많이 만들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은 평택 1공장과 화성 캠퍼스에 있는 낸드 생산 라인 일부를 디램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평택 4공장, 즉 P4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최신 원시 공정을 적용한 디램 전용 라인으로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P4의 다른 구역도 디램 생산용으로 전환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 라인은 디램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또 신규 라인은 디램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전략들을 내놓은 거고요. 이 줄어든 낸드 생산 물량은 중국 시안 공장에서 메워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단기 수요에도 대응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디램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꺾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 3분기 디램 시장에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3분기 매출만 보면 전분기보다 약 30% 가까이 늘었고요. 총 매출은 19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34.8%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와 이 두 회사 간의 격차는 0.4%포인트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근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한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HBM 출하량 증가였고요. 특히나 최신 5세대 제품인 HBM3E가 엔비디아 GPU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85%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AI 서버에 지금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PC나 스마트폰용 디램까지 공급이 빠듯해졌고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디램 시장 규모도 살펴보니까요.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낸드 플래시 시장도 상승 흐름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디램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또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디램에 집중하는 전략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죠. 보니까 이제 90%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또 메모리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엔비디아 흐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메모리 시장의 초호황을 이끌고 있는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83조 원 정도를 넘겼고요.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은 10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실적을 견인한 건 AI용 GPU인 블랙엘이라는 최신 제품군이었는데요. 이 블랙엘 하나에 들어가는 HBM이 무려 8개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만으로 GPU 원가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중단됐던 평택 P5 공장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만 60조 원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2027년까지 쓸 메모리를 미리 선계약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장기 계약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경기에 따라서 수익이 급등락을 하는 메모리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시장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디램 사이클에 따라서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디램 공정 라인을 확대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랑 두나무 관련된 뉴스 하나 살펴볼 텐데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이야기입니다. 이달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이제 주식 교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논쟁이 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번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두 회사가 서로 지분을 맞바꾸는 방식인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약 4조 7천억 원에서 5조 원가량, 그리고 두나무는 14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교환 비율은 1대3 정도고요. 두나무 주식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3주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대로 합병이 진행된다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로 편입되는 형태가 됩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가 지분 70%, 미래에셋이 30%를 갖고 있는데요. 합병이 완료된다면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이 새 통합법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두나무 경영진으로부터의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넘겨받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분은 줄어들긴 하지만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상 실질 지배력 조건도 충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두나무의 실적을 네이버 연결 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번 합병은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려는 전략적인 결합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쟁점이 됐던 교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 3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이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평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주총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단 관건은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결정으로 나게 되는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는 쟁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합병은 단순히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 결의 수준의 주주총회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합병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총 통과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꽤나 복잡합니다.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의 지분이 약 38%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나 뭐 하이브, 하나투자증권 같은 전략적 투자자 그리고 다수의 재무 투자자와 소액 주주까지 폭넓은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 두나무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총에 불참하라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에 따르면 청구권 가격은 약 4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가치 산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도 꼽히고 있고 지금 합병 절차는 오는 11월 26일 전후로 해서 이사회 결의가 먼저 이뤄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주총 공고와 주주 명부 폐쇄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총은 12월 중순쯤 그리고 내년 초쯤에 합병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나무 주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합병의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지금 이 결정도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회사가 만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 신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합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자산 통합 생태계입니다. 단순히 두 기업이 합쳐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요. 네이버가 디지털 자산 기반 핀테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는 약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이버 자체 영업이익이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이니까 두 회사를 합치면 영업이익이 50% 이상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인 신사업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이버 안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병은 단순히 업비트를 품는 수준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커머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시티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 확장 전략의 한 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사회는 11월 26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테오젠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미국 FDA 승인 여부는 우리가 받아들였고 유럽 쪽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승인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키트루다 SC에는 알테오젠이 만든 그런 지금 ALT-B4라는 효소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맥 주사로 맞아야 했던 그런 제형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키트루다 SC가 미국 FDA 허가에 이어서 유럽 연합에서도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날 때마다 알테오젠은 단계별 기술료를 받게 되고요. 미국 FDA 허가로 약 365억 원, 그리고 이번 유럽 허가는 약 265억 원 규모의 추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누적 마일스톤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그동안의 기술 플랫폼 이미지로 좀 회사가 강했다면 이번 상업화를 계기로 해서 직접 생산과 매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약 사용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반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안에 또 다른 애로 기술 이전을 좀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은 실제로 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 초에 지금 6건 이상의 물질 이전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안에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이유는 알테오젠의 핵심 플랫폼인 ALT-B4 기술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처럼 기술의 신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음 달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주총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3분기부터 알테오젠은 실적과 기업 가치 모두가 지금 한 단계 도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 잘 나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8일 코스피 이전 상장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 상장이 성사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프리미엄 효과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키투르다 SC 상업화가 좀 맞물려지게 됐고 여기에다가 상장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면 앞으로 알테오젠이 제약사형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시각 서울경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 보니까 앞서 살펴봤던 모든 종목들 하락세가 좀 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7%, 삼성전자가 4%, 네이버가 3%, 알테오젠이 2.6% 나란히 지금 하락세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무겁게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4% 가까이 지금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3% 지금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지만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고용이 차근하게 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엔비디아도 장중에 5%까지 올라갔다가 3%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7% 지금 낙폭 시현해주면서 검은 금요일이 또 다시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과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아무래도 좋지 못할 것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하듯이 네. 아마 요즘의 시장도 상당히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어저께도 겨우 이제 4,000포인트를 좀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졌는데 네. 한 2시 이후부터는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은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졌던 것이 살짝은 좀 불안한 포인트였고 그렇지만 어저께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호재가 갑자기 악재로 좀 바뀌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자체도 오전에는 좀 쿵하니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전에 지금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요 키포인트를 제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 오늘 같은 날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NXT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뭐 지금 하이닉스 7% 빠지고 삼성전자 4% 빠지고 하니까 급하게 나 빨리 매도해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요즘 시장을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과 수급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조금은 마음은 급하고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시장은 하락해서 시작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포 매도보다는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출발에는 그래도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고용 보고서 안에서 좀 따져보니까 이 고용이 빠르게 좀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관련해서 금리 결정은 아무래도 동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하락한 점까지 따져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봤던 이 주가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낙폭이 좀 덜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2.76%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4.6% 빠지면서 9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10만 전자 좀 복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7.5% 하락하면서 52만 8,00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까지의 모습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공포 매도보다는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4%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우선주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전체적인 분위기가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알테오젠이 3.05% 정도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BM이 4%, 에코프로도 5% 낙폭이 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좀 어제는 그래도 들썩이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역시나 좀 전반적인 랠리가 모두 다 좋지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위 안에서는 지금 빨간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파란 불이 짙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동향도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지금 매수 포지션 찍혀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 역시 지금 검은 금요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좀 파란 불이 켜져 있거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침에 좀 급하게 네. 찝어드린 부분은 뭐냐. 이렇게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명확한 팩트 맞고요. 시장이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아마 뭐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 개장돼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건
맞고 그중에서 어저께는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을 받아서 먼저 선반영을 해서 올라간 부분을 오늘 약간은 되돌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뭐 재정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픈 과거지만 뭐 작년처럼 계엄령이 터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남북 간에 뭐 대화가 단절돼서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AI발 거품론에 힘입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부러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3,843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한 86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지금 좀 냉철히 보자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추산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다. 하이닉스가 지금 10% 빠지고 삼성전자가 5% 빠지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좀 아프지만 좀 눌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시장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9시 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또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반등을 해줄지 반등이라는 건 지금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포인트도 한 지수 포인트가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4%를 최소한 마이너스 2.5라든지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어떻게 좀 끌어올려 주는지 어떤 주도 섹터가 좀 올려주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종목을 보지 마세요. 종목이 무슨 종목이 떨어졌는지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지금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거칠거든요. 매도가 한 4,50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건 아마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의 매도가 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저께 많이 샀으니까요. 절대로 이 물량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팔면 파는 대로 놔두시고 선물 쪽에선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1,000계약이죠. 1,00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1,500억이라고 보여지네요. 선물 쪽에선 외국인들이 좀 받아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지수는 3,800을 하단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지수 자체가 3,900포인트가 하단입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깨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지금 한 3,800포인트를 바닥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 포인트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4,200을 봤었는데 4,100포인트로 상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단기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공포에는 투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시장에 도망가서 나 오늘 팔고 다음 주부터 다시 살 거야. 이런 선택만 안 하시면 오늘 시장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버티기 전략이 중요한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 박스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좀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서일 것으로 보일 텐데 그럼 앞으로의 이런 단기 박스권 장세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중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까지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이 떨어진 게 사실은 제가 소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소신을 좀 줄이기로 했지만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네. AI 버블론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AI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버블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만큼 조심하는데 이게 어떻게 버블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저께 떨어진 건 제가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거기다가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들도 금리 동결하는 게 낫겠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존 때 회사채 발행을 했고 메타에서 회사채 발행을 했고 오픈 AI가 돈을 빌려다 쓴다는데 그러면 그 금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빠진 것뿐이지 결국에는 AI 버블론 때문에 기술주가 빠졌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뉴스를 여러분들 보실 때 항상 그 뉴스에 대한 팩트, 그다음에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팩트 사실을 잘 꾸려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목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론자고 지금 앵커님이 여쭤보셨다시피 FOMC의 금리 인하 결정 그다음에 올해 뭐 이번에는 동결을 하겠지만 동결 확률이 높겠지만 다음에 인하는 거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시장은 저는 연말까지는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FOMC가 지나고 난 후에는 그래도 뭐 산타 랠리가 조금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도 주셨으니까 함께 그냥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지금 FOMC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1,473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뭐 엔화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좀 받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환율적인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물론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어서 특히나 환율을 예상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당분간 환율은 좀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첫 번째 이유는 네. 일단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신임 총리가 선임이 되면서 엔화를 많이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당연히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일본과의 이 수출입 관계가 워낙에 이제 면밀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화도 당연히 약세가 저는 좀 주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처음에 원화 약세가 이뤄질 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이어질 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수출주들한테는 좋아요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원화의 약세의 각도가 너무 급하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11월 달 시장에 들어와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은 좀 리스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원화의 약세는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부담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뭐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그래도 AI 버블론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좀 탄탄하게 잘 나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AI 모멘텀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박스권 단기 장세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건지 앞으로의 전략들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모아가실 분들이 없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오늘같이 하락하는 날에 매수를 용기 있게 할 필요 없고 하락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에서 3,800 이상에서 뭐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거기가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 특히나 반도체 D램이라든지 네. 뭐 전체적인 하드웨어 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60만 원대 하이닉스를 언제 살까? 하이닉스 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조금만 더 끌고 가신다면 이렇게 폭락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에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하니 역시나 좀 한일령에 대해서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알령 때는 조금 뭐 그렇게 많이 탄력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 한일령 이슈가 굉장히 또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모멘텀 살려서 단기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이거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기술주에서 거래가 빠지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일령을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당연히 반사수에는 있겠죠. 근데 반사수에 있는 거에 비해서 오버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치만 어쨌든 시장에 돈이 갈 게 없을 때는 네. 우리가 그 수급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중일 간의 관계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저는 한 이틀 정도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그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엔 중국과 일본 간의 이 격화적인 단계가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오늘 또 정해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수산이 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좋은 테마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테마. 내가 만약에 뭐 수산업에 대해서 물려 있다면 탈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그다음에 내수 관련된 종목들. 방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쇼핑을 많이 하고 화장품을 많이 사고 거기에 따라서 텍스 리펀드로도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 분야를 보시는 게 낫지 단기적인 테마로 뭐 수산이 가고 있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안정적인 꼭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약세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관광이라든지 소비 쪽에 포인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한일령 이슈 테마로 인해서 수혜받고 있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와중에 뭐 카지노, 관광, 면세점 쪽으로 계속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들이 다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삐아가 19% 올라가고 있고 한국 화장품도 12%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화장품 쪽도 좀 유효하게 보시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섹터기도 했고,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사수혜로 올라오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저는 반사수혜의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으로 싹 갈아타겠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광군제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화장품 섹터에서 1위부터 10위가 다 중국산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화장품이 올라가는 건 현재 맞지만 워낙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워낙 약세 때문에 방한 외국인이 많아지는 포인트를 본다면 화장품은 저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 아마 연말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있는 와중에 그래도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이쪽 한일령 쪽의 섹터 또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공포 매도 좀 주의하시면서 오후장까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사실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코스피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2.8%, 3% 가까운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는 조금 들어오고 있고 다행히 선물 쪽도 플러스권 찍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여쭤볼게요. 오늘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건가요? 사실 분위기 안 좋죠. 뭐 저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함부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 하고 싶지만은 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지금 조정 자체가 너무 없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정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손절가, 이적가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AI 버블 관련된 얘기들은 이미 저희 뭐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설마 지금 시장인가? 이게 이제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일본의 키옥시아에 관련해서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다더라 이러면서 급락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곧잘 회복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분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저 효과라는 걸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왜 이제 선단 장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 도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반면에 소재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결국에는 사이클을 돌면서 나오는 어떤 이제 시간에 대한 이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이제 투자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는 항상 이거 큰일 났다. 무조건 다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올 때 내가 신규 접근하는 분들이라면은 뭐 비중을 좀 더 늘리신다거나 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늘리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몇 배수를 더 사버려야지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추가하게 나온다. 이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좀 비중이 좀 과다했었다. 근데 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뭐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뭐 종목을 좀 상담을 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만 해도 주가가 지금 8%, 7% 이렇게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비중이 뭐 30%, 40% 이런 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몇 %를 매수해야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폭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입장에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비중이 좀 과다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빼시는 것도 필요해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지수가 좀 더 완화가 된 이후에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손실 났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처럼 저도 손절을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기가 나올 때는 또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또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 좀 권고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이 건강하고 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펀더멘탈이 약하면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위기가 기회다. 근데 기회가 언제가 기회가 될지 몰라요.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물리는 상황이고 다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탄력이 높은 종목으로 단기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이제 11월 21일인데 올해 이제 주식장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년도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이제 금융사들 특히 해외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좀 낙폭이 좀 많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좀 덜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달성 이후에 오히려 빠지는 건 좀 방어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들은 우리가 이제 8월 이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이 바뀌면서 뭔가 좀 역전이 되고 있다. 이걸 캐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 변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테마 순환매가 좀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거 잘 될 것 같아.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시면은 만약에 정말 좋은 테마를 내가 발굴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때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찰병 먼저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본대가 움직일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 힘없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주가 손실이 계속 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손절가 왔을 때 또 다시 손절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사실 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오늘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침착하게 그리고 또 판단은 또 냉철하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손절가, 익절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거기에 좀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여전히 3% 넘게, 코스닥은 2.6% 정도 하락불 현재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뭐 원전 쪽인데 사실 뭐 오늘 오르는 섹터가 거의 없어서 크게 어떤 쪽을 봐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제 뭐 미국 쪽에서 최악의 사고로 있었던 스리마일섬 원전 부활 속도 낸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라고 일단 첫 번째로 내놨고요.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일령 쪽이 개장하고 나서 좀 오름 세션했다가 이쪽도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고속과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상한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게임 쪽입니다. 사실 이쪽은 뭐 신작이나 어떤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잠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낙폭 깊은 것에 대비해서는 일부 종목들은 한 1% 내외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좀 궁금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고요. 아마 이쪽에서 가장 걱정이 좀 깊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일단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7.8%까지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좋진 않아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어떤 침착하고 냉정한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게임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며칠 전이었죠. NC소프트가 아이온2 내놓고 급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게임주는 진짜 본인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부터 저희가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뭐 아이온2 신작에 대해서 이제 흥행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홍보도 굉장히 잘 됐고 뭐 호응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이제 게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지스타고요. 이제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지스타 행사가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갔던 행사가 이제 바로 이 지스타였는데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때는 뭐 해외 대형사들도 많이 왔었고 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쟁쟁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축제는 이제 AGF,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스타는 그러니까 정말 순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게임을 내가 갖고 있는 게임을 다양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지스타가 조금 아쉽다라는 소리가 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도 이제 뭐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뭐 참여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꽤나 많이 지금 보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지금 지스타 자체에 대해서 패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스타가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또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해외 게임들도 이제 초빙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부진했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이제 쟁쟁한 IP를 갖고 있던 대작들, 명작들 시리즈가 속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작은 인디 게임 개발사가 만약에 가서 체급 싸움을 해버렸을 때는 비비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핸드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이 게임 저 게임 다 돌리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모바일 게임 얘기고요. PC 게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콘솔 게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어떤 이목을 잡는 데 있어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스타도 당연히 어떤 행사 주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할당하고 부스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스를 많이 계약한 사람한테 뭐 수상이나 홍보를 다 몰아주기 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돈으로 그냥 광고비 다 사버리겠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NC소프트가 사실 이번 올해 지스타에서도 가장 많은 스폰서링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온도 당연히 물론 이제 게임 자체도 괜찮다라는 홍보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게임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저거 어차피 NC소프트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좀 힘을 빼자, 광고비 아끼자 이렇게 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NC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IP를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IP, 그러니까 좋은 어떤 캐릭터라든가 어떤 게임 장르 같은 거를 잘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뭔가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파생된 게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NC소프트가 만드는 게임들은 뭐 이런 밈이 있었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만드는 게임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방식 계속 우려 먹기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개고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서 개고기 장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젊은 세대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로제 개고기, 그다음에 말차 개고기, 민트 초코 개고기를 만들어서 파니까 지금 시장에서 안 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전이 오히려 더 전성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실적이. 근데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 21년 거치기 시작하면서 NC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서 취하기보다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들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교체된 세대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왜 뭐 이 게임만 해야 돼? 왜 우리나라 게임만 해야 돼? 더 재밌는 거 밖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래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내 기업들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문제점 중 한 가지가 이제 모바일 PC 쪽. 근데 PC보다는 좀 더 모바일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게임을 돌릴 때 물론 뭐 멀티로 해서 여러 개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핸드폰 하면서 뭔가 이걸 돌린다? 사실은 하나 켜놓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다른 회사 신작이 나와버리면 이 매출이 여기서 끊깁니다. 끊기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사들이 왜 매년 신작하는 이유가 뭐다? 뺏겼던 거 다시 훔쳐오고 뺏겼던 거 다시 훔쳐오고 이런 현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그래도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지금처럼 이제 뭔가 이제 덕질을 하기 좀 좋아지는 집에서 감귤 까먹기 굉장히 좋아지는 시즌이 되면은 보통 이제 웹툰, 드라마 그리고 게임이 좀 많이 갑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AGF 행사의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기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지스타랑 AGF랑 차이가 뭐냐? AG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게임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팬덤 자체를 확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 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서브컬처를 많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브컬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대세 문화가 아닌 그러니까 일부 협소하고 작은 시장, 마이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 시장에 대한 팬덤을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장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특이 취향에 대한 부분에서의 시장보다는 일단 많이 팔고 보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류 시장이 지금 레드오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사들보다는 중소형 혹은 이제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더 매출 마진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AGF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한다. 사실 오늘처럼 시장 다 빠졌는데 누가 게임주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게임주도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IT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IT 기술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락폭이 좀 굉장히 적다라는 거는 뭐 일종의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임주를 뭐 오늘 시장을 통해서 꼭 무조건 사십시오라는 입장보다는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이벤트성 기대감에 대해서 저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잡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이제 어떤 기업을 선별부터 먼저 하실 때 팬덤이 강한 종목.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가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굿즈라든가 아니면 스피노프 장르들을 좀 많이 만든다든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종 부담도 커질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을 공략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도 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저는 올해 이제 단기 승부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5%를 초과하는 비중은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볍게 접근을 하셔야지 가볍게 대응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게임주가 정말 그 전략 세우기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워낙 잘 모르는 섹터다 보면은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준을 세울 때는 팬덤이 강한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포트 비중 안에서는 5% 내외로 가볍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한 4%, 7% 나란히 좀 빠지고 있어서 대표님 먼저 반도체 투톱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센티적으로 흔들리는 거라면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좋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일단 좀 잡아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떨어지는 칼날도 우리가 무조건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지면은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은 한번 잡아볼 만 하겠죠. 네. 근데 무조건 떨어지는데 내가 잡았는데 어느 위치에 잡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손잡이를 잡고 싶은데 칼날을 잡아버리면 굉장히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가 장기 전망이나 어떤 이제 모멘텀을 기대를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장만으로 판단을 한다? 그거는 최대한 자제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을 거냐가 관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AI 부담이다, 기술주 부담이다 얘기는 나왔겠지만 실적 발표 전에 뭐 물량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대 가치가 항상 주식은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비했을 때 기대가 항상 먼저 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랑 부합했네 정도만 나오더라도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 뜨거운 열기를 빨리 식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도 조금 만약에 비중이 제가 뭐 5%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한번 사볼만 하죠. 그런데 저는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이 증시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AI 버블이라는 얘기보다도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일단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성장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또 탄력이 좋았던 원인이 HBM3뿐만 아니라 이제 2나노 공정의 좀 더 확대 가능성, 여기에 지금 조명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은 지수가 사실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버텨준 반면에 IT 종목이 좀 빠지게 되면서 다른 섹터가 좀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종목들 뭐 오늘 잡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5번, 10번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승부수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그 예시는 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잔고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신용잔고율이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가져갈 종목으로서 이제 발굴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접근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예 비중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기회에도 이용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담아져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직 종가는 아니지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모두 50일, 21선 이탈하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현재까지는 양봉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가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면 기업 선별 기준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아마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좀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손절가는 지키자면서 냅다 던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익절가 손절가를 엄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장 대비해서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교체를 위해서 엄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때 그럼 새롭게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 그러면 이 자금을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번 나눠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네. 오히려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 특히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의 어떤 그 실적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중요하냐? 50% 이하.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소재 쪽보다는 아마 부품주 쪽 혹은 이제 장비주 쪽을 좀 많이 보실 텐데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결 매출들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피포 라인 이내 라인을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일 순매수. 20일 순매수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계속 지금 AI 버블 논란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20일, 20일 선 이거를 항상 이제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최근에는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실질적으로 20일과 120일 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좀 유효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 마냥 쉽게 포기하는 종목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준들 잘 세워주셨고 소부장까지 본다면 부품이나 장비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대표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사실 종목들이 좀 워낙 많이 있어서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뭐 빠지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워낙 보니까 많아서, 뭐 네. 뭘 잡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 접근하시는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할인 시즌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럴 때 또 정면 돌파, 또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이 월덱스라는 기업을 좀 주시를 하고 월덱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이제 부품주 그리고 이제 소재 쪽이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좀 잘 갔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견고한 편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비포 마켓이 좀 강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마모되면서 이제 소모되는 부품 쪽 실리콘링을 이제 TSMC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양대 시장을 이제 앞과 뒤를 이제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면서 나왔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프터 마켓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30% 감소했다. 매출도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2024년도가 어땠는지를 복기를 해보신다면 월덱스가 왜 많은 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프터마켓은 반도체 만들려고 장비가 막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체가 많이 일어나자고 부품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2024년도는 어땠을까요? 2024년도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자 샀더람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 팔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주가가 4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왜? D램이 너무 과잉 생산됐다. 그래서 이거를 쇼티지가 아니라 너무 과잉 생산된 바람에 낸드 가격 떨어지게 되고 D램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악성 재고 빨리 떨쳐야 된다. 그 돌파구가 CXL과 HBM3 납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지금 오히려 쇼티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러면서 D램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상승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공장 가동이 더뎌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모가 늦어지고 그 매출이 올해도 사실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량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월덱스를 비롯해서 지금 애프터 마켓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4분기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좀 더 모멘텀이 잘 나올 것이다.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막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3D 랜드도 사실은 고단화가 계속 될수록 이제 파츠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오늘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은 다행히 그래도 오늘 주가 하락폭은 한 3.4%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5%가 더 밀린다라는 거는 여전히 페닉셀이 아직까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만 원이 이탈했다 그러면 완전히 월덱스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집어 던지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2만 원 선 이탈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재진입선을 언제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오늘 시장에도 만약에 2만 원까지 만약 이탈이 빨리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재매수 시점은 18,500원에서 22,000원 사이대 밴드를 한번 잡고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저는 내년 상반기 기준 26,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좀 많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손절도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월덱스 살펴봤고요. 그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이 21,1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2만 원 선 손절 라인 주셨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코너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사이클 대응을 위해서 낸드 플래시 라인도 지금 디램 라인으로 공정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월덱스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 3%대 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봤을 때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좀 크게 미끄러지는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웃어가는 장이었지만요. 오늘 장 안에서는 좀 큰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으로 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74% 하락하면서 3,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사자세 속에서 4,0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 장 안에서 3,900선 다시 이탈이 나오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3.16% 하락하면서 863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이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들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물량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 70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사자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인데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인데요.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 좀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요. 그로 인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있었는데 어제장에서의 상승분을 오늘 모두 되돌림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6%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2만 원 선을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투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 3%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한파가 좀 국내 증시에서도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4.77% 하락하면서 어제장에서 회복했던 신만전자 다시 이탈이 나온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장 안에서 네이버는 지금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장 안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이 사우디에 가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AI 인프라 관련해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오늘 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 AI 관련주로 묶였던 모든 종목들 오늘 장 안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로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1.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는 오늘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비트로 넥스텍과 그리고 BNK 제3호 스펙 모두 오늘 다 184% 그리고 233%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코스닥 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같이 지금 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도 성공적인 IPO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G의 경우에도 지금 4.3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일라이릴리와의 그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2연상을 이어나가고 또 상한가 기록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그래도 오늘 장안에서는 뭐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0.7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G2G 바이오는 10%대 좀 큰 낙폭 그리면서 8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짙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반도체 투탑 계속해서 낙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2차 전지 쪽도 2.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16%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불이 짙고 특히나 AI 관련주로 엮이는 쪽, 반도체주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쪽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종들도 현대차는 지금 1.6%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역시나 코오롱 티슈진만이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파란불 짙은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2.8%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키트루다 SC가 상위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 2.7%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약세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 오늘 함께 쉬어가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플러스권 찍혀 있었지만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통신 장비주들 반응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슈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